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틱톡의 강희우입니다. 한 주간의 핫 이슈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를 가지고 기사를 읽어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는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간이 바로 TV 틱톡입니다. 자, TV 틱톡 시작에 앞서서 또 TV 틱톡을 밝혀주시고 또 재미나게 이야기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한국 여론방송의 간판 앵커, 다른 수식어 뭐 원하시나요? 네. 네, 한국 여론방송의 간판 얼룩말 네, 박지영 앵커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지영입니다. 네, 오늘 의상이 너무 이뻐요, 그죠? 네. 제가 동물원에서 얼룩말을 실제로 봤는데 정말 인형같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칭찬으로 하는 소리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칭찬인지 욕인지 잘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칭찬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우아함의 아우라를 담당하고 있는 안민정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민정입니다. 네. 저도 다른 수식어. 다른 수식어요. 우리 삼배 옷을 걸치고. 자, 오늘 옷이 굉장히 지금 시원해 보이고 이뻐요. 의상 선정 이유 한번 들어볼게요. 날씨가 너무 더워져가지고요. 아, 도저히 갖고 있는 마이로는 마이 재킷이라고 해주실래요? 재킷? 재킷으로는 좀 너무 더운 것 같아서요. 이 옷이 시원해 보이는 옷. 포인트가 여기예요, 여기. 아, 포인트가 있었군요. 네, 와. 양쪽에 리본. 네, 동양과 서양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 것 같아요. 리본을 담으로써 너무 이쁜 옷 잘 사신 것 같습니다. 네. 각오 한번 들어볼게요. 가고요. 네. 네, 양쪽의 리본을 서양과 동서양의 조화를 가지고 나온 만큼 오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송으로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아, 이거 시작이 다른데요. 많이 오늘? 늘었는데요. 네, 파이팅이 넘칩니다. 이제 1시간, 2시간 지나가면서 어떻게 변해갈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지영 앵커도 각오 한번 듣고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이 6회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파악하고 왔습니다. 네. 오늘 6회도 한번 화끈하게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끈하게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저희 두 분 이렇게 발랄한 분위기.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 드리기 위해서 네. 노력하십시다. 파이팅! 노력하입시다. 노력하십시다. 네, 화이팅! 아,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참 얘기해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TV 틱톡을 진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주신 분들이 있어요. 바로 아주경제라는 미디어 매체거든요. 네. 기사를 직접 제공을 해주셔서 저희가 유익하고 재미있는 기사들을 직접 읽고 시청자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인사 한마디씩 할까요? 네, 해주시면 네. 감사하죠, 또. 네. 아주경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안민정 기자도 한마디 해주세요. 네, 저도. 네, 좋습니다. 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너무 감사해서 지금 너무 말이 안 나오고. 근데 진짜 들을 말씀이 감사하다밖에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유용한 기사들을 잘 뽑아서 또 아주경제도 한국 여론방송도 시청자분들이 재밌게 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네. 저희의 임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정말 유익하고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도 정말 흥미롭게 그리고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기사들을 열심히 뽑아봤거든요. 다 같이 읽어보면서 또 TV 틱톡을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첫 번째 기사는 안민정 기자가 읽어주시면 감사할게요. 대리가 필요 없네. 구글 무인 자동차, 도심 속 완벽 주행이라는 기사입니다. 스스로 운전하는 구글의 무인 자동차가 도심 주행 능력을 갖췄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했습니다. 구글은 지난 2009년 문샷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무인 자동차를 만들었는데요. 렉서스 모델로 24개의 센서를 장착해 약 70만 마일을 자율 주행해 왔습니다. 지난 2012년 8월에만 해도 주행 거리는 30만 마일에 그쳤습니다. 구글은 무인 자동차를 실현하기 위해 도심 주행 능력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구글은 1년 전 고속도로 주행에서 도심 주행으로 변경했습니다. 다수 사람들이 도심에 거주해 운전하기 때문입니다. 구글 무인 자동차에는 도심은 혼잡하기 때문에 보행자 및 장애물 등을 추가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했는데요. 차량에 탑재된 센서가 급작스런 교통 신호를 인식할 수 있다고 구글 측은 전했습니다.
또한 차량의 방어적 주행 습관도 탑재해 다른 차량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대형 트럭 및 오토바이로부터 떨어져 주행하도록 주의도 줬습니다. 녹색 신호등이 켜진 후에는 1.5초간 정지합니다.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무인 자동차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네. 무인 자동차가 뭔가요, 안민정 기자? 무인 자동차는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고 센서가 감지를 해서 자동차가 스스로 움직이는 게 무인 자동차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자동차인 것 네. 같아요. 무인 자동차가 많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희 앵커가 생각하는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일단은 손을 쓰지 않고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손이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운전하면서 먹기도 하고요. 네. 전화 통화도 하고 뭐, 그동안 좀 규제됐던 것들이 조금은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시각장애인 분들, 운전을 하지 못하는 분들도 이제는 운전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택시가 따로 없는 걸 것 같아요. 아까 그 두 손이 자유로워서 네. 뭐 먹기도 하고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희 한국 여론방송의 본부장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맥도날드를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요. 이제 네. 차 안에서 이렇게 운전하시랴 또 맥도날드 햄버거를 드시느랴 바쁘시니까요. 너무 네. 바쁘시니까 그 모습이 안타까웠는데 무인 자동차 한 대 나중에 사드릴 의향이 있으신가요? 제가 정말 잘 되면 사드리겠죠. 정말 네, 잘 돼야죠. 정말 잘 되면 사드릴 것 같고요. 아무튼 무인 자동차 한 대 구매하셔서 자유롭게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을 수 있는 결국 그런 본부장님이 환경이 사시는 걸로. 정말 잘 되시면 저도 한 대 사주시면 어떨까요? 저도 그거 말씀드릴게요. 네. 이 구글 무인 자동차가 어느 자동차라면 넥서스 자동차를 가지고 그래요? 무인 네.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프리우스로 알고 있는데 네,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무인 자동차인데 이건 자료 아, 화면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진위 여부를 한번 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단점 또 박주영 앵커가 굉장히 잘 말씀해 주셨어요. 안민정 기자가 생각할 때는 무인 자동차를 자신이 탄다면 어떤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도로를 주행을 할 때 직접적으로 막 신경 곤두서서 이렇게 주의 깊게 운전을 안 해도 되니까 그게 참 편리할 것 같은데요. 그게 한편으로는 단점이 될 것 같기도 해요. 정확히 짚어주셨어요. 운전을 하면 정말 많은 변수들을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됩니다. 또 안민정 기자 이제 얼마 후에 차를 또 한 대 구매하고 싶다고 또 은연중에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 운전을 해보면 희망사항입니다. 희망사항 꼭 이뤘으면 좋겠고요. 운전을 하다 보면 옆차도 신경 써야 되고 앞에 것도 신경 써야 되고 정말 신경 쓸 게 많습니다. 그래서 DMB 같은 거 보면 안 된다. 노래를 들으면 안 된다. 운전을 정말 많이 하신 분들도 사고가 나는데 초보 운전자분들은 더욱더 조심을 해야 되겠죠. 뭐 그런 변수들을 좀 잊을 수 있다는 것에서 장점, 큰 장점, 그리고 단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그리고 한 조언을 해주셨네요. 가지는 음주운전이 가능해지는 네. 건지 음주를 하는데도 전혀 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네. 2017년 정도에 상용화될 이제 예정이 돼 있어요. 상용화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도 모두 탈 수 있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겠죠. 관련 법규가 좀 많이 새로 개정되고 또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한 가지만 더요. 네.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그것도 네. 굉장히 아무래도 차의 소유주가 네. 잘못을 할 것 같고요.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이 무인 자동차라는 것은 정말로 안전하게 운전을 해서 사고가 없이 이제 운행이 된다는 전제가 깔리는 거예요, 사실. 사고가 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무인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안전거리 같은 차와 차 사이의 안전거리라든지 아니면 사람의 손 모양까지 센서가 인식을 한대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는 손 모양을 인식을 해서 멈춘다든지 양보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무한 양보를 하고 무한 안전거리를 지키는 거죠. 근데 그런 변수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지는 2017년까지는 아직 한 3년 정도의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구글이 해결을 할 문제인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 기사 봤을 때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이거는 이제 외국 사례잖아요. 외국은 도로가 직선으로 다 나 있고 굉장히 넓잖아요. 그리고 이 블럭 사이에 그게 다 직선으로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을 할 때 그렇게 골목골목을 다닐 필요는 없는데 지금
저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골목이 되게 좁은 골목들도 많고 구불구불한 길도 많고 외국이랑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게 과연 적용이 될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었죠. 맞습니다. 정확히 꼽아주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만들어진 그 해당 국가를 중심으로 네. 일단 처음 설계가 됐겠죠. 그리고 점차적으로 우리나라까지 오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또 예상이 됩니다. 너무 많은 변수들이 필요하니까, 그죠? 그리고요, 네. 이 자동차를 구글에서 만들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자동차를 제조하는 회사가 아닌. 그렇죠. 네, 왜 그런지 찾아봤더니 네. 이 무인 자동차의 핵심이 자동차 제조 기술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했다는 게 네, 이게 핵심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좋은 정보 네. 감사하네요. 네. 아무튼 구글 무인 자동차가 완벽히 잘 적용이 될지 이거는 2017년 정도에 돼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사에는 약 70만 마일을 자율주행했다. 사람이 없이 무인 자동차로만 70만 마일을 자율주행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70만 마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와닿지 않는 거리일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100만 킬로미터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390km예요. 390km, 390, 이건 100만 킬로미터. 네, 그렇죠. 그럼 한 500km로 서울에서 부산을 정말 느긋하게 갔다. 그래서 500km라고 적용을 했을 때도 한 만 번 정도? 맞나요? 자, 500을 나누면 맞나요? 한 10,000번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수학 잘하세요? 수학 이공계 출신인데, 어. 네, 제가 또 이공계 출신인데, 네. 아무튼 그만큼 많은 거리를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 안민정 기자가 말씀해 주셨다시피 외국하고 우리나라는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의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에 광고를 보면 자동 주차 시스템 보셨나요? 아니요. 주차가 자동으로 됩니다. 어떤 시스템으로요? 그렇죠. 제가 직접 타본 건 아니지만 네. 광고를 그냥 보면 사람이 없이도 자동으로 주차가 되는 시스템. 이것도 어느 정도 무인 시스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동 주차까지 되는데 무인 자동차 얘기는 먼 얘기는 아니겠구나라는 저는 그 광고를 보고 생각이 들었고 주차가 또 굉장히 힘듭니다. 운전을 해보시면 아실 텐데 주차라는 것이 굉장히 힘든데 우리 여성분들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안민정 기자는 면허 있으신가요? 아, 네, 있죠. 아, 운전 자주 하시는 편이세요? 그 면허증 딸 때. 네, 그때 좀 했죠. 아, 아직 연수 같은 거 많이 안 받아보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 무인 자동차가 안전을 정말 중심으로 해야 되는 자동차잖아요. 그렇다면 유인 자동차, 저희가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도 안전하게 운전을 해야 될 텐데 우리 또 여성분들이 그런 거에 좀 지식이 좀 적어서 사고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좀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 안전거리가 있잖아요. 네. 그걸 꼭 지켜주셔야 되는데 단적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앞에 돼지를 싣고 간 트럭이 있었어요. 근데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아서 돼지의 정면으로 받고 왜냐하면 그런 화물차들은 화물을 제대로 싣지 않는 경우에 고속주행을 하면 떨어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필 돼지가 자기 차에 돼지가 또 떨어지면 얼마나 기분이 그래요? 나쁘겠어요. 그렇죠. 블랙박스를 봤는데 보고 있는 저희도 기분이 나쁜. 기분이 나쁜 게 문제가 아니라 네. 사고 나겠어요. 그렇죠.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안전거리를 지키고 있었다면 떨어지는 돼지를 피할 수 있겠죠. 네, 그거는 피할 수 있을까요, 정말? 안민정 기자는 조금 걱정되니까 연수를 많이 받아보시면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달려가는데 돼지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 거리가 있으면 피할 수 있어요. 그만큼 주행 그 안전거리를 지켜야 되는데 솔직히 고속도로나 이렇게 달려가는 거 보면 그 안전거리는 그렇게 상당히 지켜지는 편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들이라도 운전을 지금 이제 시작을 하시고 또 면허를 따실 앵커님도 우리들만이라도 안전거리를 지키는 게 방어 운전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사고는 우리가 잘못해서 나는 것보다 상대가 잘못해서 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방어를 한다.
라는 개념을 항상 갖고 네. 운전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처음 운전을 배울 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버님에게 욕이란 욕은 다 들었어요. 정말 와 이런 욕도 있구나 운전하면서 와 되게 신기하다 이런 욕도 있다 이렇게. 네, 원래 들었거든요. 운전 배울 때 가족한테 배우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그만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운전은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뭐 장난으로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꼭 운전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운전하지 않습니다. 현명하시네요. 네. 그래서 무인 자동차가 나왔다는 얘기 네. 들으니까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네. 그래도 면허는 따셔야 되겠죠. 면허 이제 따야죠. 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얘기 말씀드리면 시끄러운 음악 소리를 듣고 운전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과속을 한다고 해요. 네. 자기도 모르게 리듬을 타는 거구나.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난리 나거든요. 난리 나고 또 아드레날린이 분출이 되기 때문에 네. 자기도 모르게 이제 좀 흥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팁을 운전을 이제 직접 차를 사시거나 면허를 따실 때 그런 팁들도 가지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또 무인 자동차를 빌어서 이런 말씀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구글 무인 자동차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 연예 기사 박주영 앵커가 읽어주세요. 네, 린, 이수 결혼, 다사다난했던 러브스토리, 이제는 행복하길이라는 기사고요.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의 기사입니다. 10년지기 친구에서 연인으로 가수 린과 이수가 결혼합니다. 소속사 뮤직앤뉴 측은 지난 29일 같은 소속 가수 린과 이수가 오는 9월 19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콘레드 호텔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올린다며 최근 양가 상견례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 공식 연인임을 밝힌 두 사람은 3년 전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수가 지난 2010년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를 받고 활동을 중단, 두 사람의 열애에도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방송이나 SNS를 통해 애정을 확인하며 사랑을 키워왔고 올 가을 웨딩마치를 올리며 부부의 연을 맺게 됐습니다. 린과 이수의 결혼을 접한 네티즌들은 린, 이수 결혼하다니, 린, 이수 결혼 축하합니다. 결혼 의외다. 두 사람 잘 살기를, 이수 정말 린한테 잘 해줘야 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가수 린은 지난 2001년 1집 마이 퍼스트 컨페션으로 데뷔해서 사랑했잖아, 마이 데스티니, 사랑 후회 등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 그룹 문차일드로 데뷔해 이후 MC 더 맥스로 활동한 이수는 잠시만 안녕, 사랑의 시 등 히트곡 행진을 이어왔습니다. 올해 1월 정규 7집을 발매했습니다. 네, 뭐 두 분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결혼한다는데 항상 뭐 축하만 해줘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기사가 좀 핫이슈로 떠오른 이유가 아무래도 이수 씨가 예전에 성매수 사건에 휘말렸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박주영 앵커는 뭐 이수 씨 좋아하세요? 저는 예전에 문차일드라는 가수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MC 더 맥스로도 활동을 했는데 노래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렇죠. 저희들 고등학교 때 MC 더 맥스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요. 맞아요. MC 더 맥스가 또 돌고래 고음을 올립니다. 저희는 그때 그 MC 더 맥스 노래를 부르면 가수 왕인 거예요. 그냥 그래요? 어깨 딱 쳐고 노래방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노래를 못해도 상관없어. 그냥 그 부분만 올리면 돼. 이런 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MC 더 맥스는 좀 저희 애들한테, 저희 친구들한테 우상과 가까운 그래요? 그런 친구가 아니고 그런 가수였거든요. 그러면 안민정 기자 궁금합니다. 지금 23살이어서 MC 더 맥스를 알고는 계시나요? 아까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전혀 모르나요? 네. MC 더 맥스라는 가수. 이름은 많이 들었는데요. 노래는 잘 모르나요? 네. 조금 네. 씁쓸한 기분이 좀 들었어요, 지금. 저는 여잔데도 불구하고 노래방 가면 MC 더 맥스 노래 부르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박주영 앵커 같은 경우에는 음악에 좀 관심이 좀 많는 것 네, 음악 같더라고요. 좋아합니다. 네. 안민정 기자는 어때요? 뭐 그거 수찬이의 Tears 말고 다른 노래 아시는 건 있으신가요? 네, 뭐. 근데 저는 노래방 가면 차분한 노래도 부르기도 하는데 차분한 거 부르면 혼자 부르는 건 상관이 없지만 친구들이랑 같이 가면 분위기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이렇게 체리필더나 이게 약간 그런 락 분위기 네.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방 네. 가면 머리끈 이렇게 풀릴 것 같아요. 아,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가 되는데, 또 이수 씨 좋아하는 거 뭐 이런 거 여쭤본 이유는. 저는 이수 씨보다 사실 린 씨 되게 좋아해요. 아, 네. 네. 그냥 넘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린 네. 씨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도 좋아하시고요. 음악을 좋아하죠, 음악을. 어떤 매력이 있나요? 일단은 목소리가 굉장히 독특해요. 음.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좀 휘어잡는다고 할까요? 사로잡는다고 할까요? 마음을 짠하게 만드는 매력도 있고, 네. 저는 린 씨 노래 듣고 있으면 슬퍼지더라고요. 네. 그런 맞아요. 노래가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린 씨와 이수 씨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제 판단을 했고, 저희가 이 기사를 읽은 이유를 다시 돌아야 좋아하는지 되겠죠. 네.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이 기사가 핫 이슈가 된 이수 씨의 성매수 혐의를 제가 한번 또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이수 씨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알게 된 A양, 기사를 보면 당시 16세였대요. 정말 어리죠? 2009년 1월과 2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서 40만 원씩을 주고 이제 성매매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이수 씨는 성매수를 한 건 사실이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것은 몰랐다라고 주장을 했죠. 일단은 성매수를 했다는 자체도 잘못됐는데 그것이 미성년자였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이제 연예계에 다시는 나오지 못할 정도의 사고였다고 생각이 합니다. 그러고 나서 2009년에 글이 있었고요. 2014년에 1월 1일 그대가 분다로 컴백을 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물론 대부분이 비판을 했죠. 왜 뻔뻔하게 이렇게 노래를 발매할 수 있냐. 저도 그 비판하는 입장 중 하나였는데 그 노래 앨범을 듣고 나니까 정말 속으로는 사실 욕하지만 노래가 좋던가요? 노래가 정말 좋은 거예요. 정말. 그런데 사람들이 비판한 데에는 그만큼 이전에 많은 애정을 갖고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실망감이 큰 거죠. 뭐 인기가 없었던 그런 가수였다면 뭐 그랬거니 했을 수도 있는데 그만큼 믿고 있고 정말 좋아하는 가수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혐의가 있는 이후에 콘서트를 또 연 적이 있어요. MC 더 맥스가. 네. 하지만 골수 팬들은 또 갑니다. 또 좋게 이해를 하나 봐요. 어떤 마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셨나요? 저는 가진 않았죠. 저는 콘서트 갈 정도의 골수 팬은 아니고 저는 그저 그 음을 어떻게 올릴까에 초점을 맞춰서 듣던 승부욕을 자극시키는군요. 그렇죠. 그 음 대단하거든요. 아무튼 시간에 그런 혐의를 받고 2014년에 컴백을 해서 또 노래로서는 정말 좋은 평을 들었고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또 여자분들에게 여쭤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린 씨가 이해가 되시나요? 사실 뭐 이해를 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결혼 기사가 나온 시점에. 네. 다만 이제 추측을 해보자면 이제 가수다 보니까 감성이 굉장히 풍부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좀 이성보다는 감성이 좀 앞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공감되는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안민정 기자라면 린 씨, 자신이 린 씨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질문을 바꿀게요. 그냥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남자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정말 사랑하는 남자가.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네. 저는 이해가 되진 않아요. 사실은 저는. 네. 두 분의 결혼, 정말 좋아하는 가수 두 분이 결혼했기 때문에 정말로 축하드리는 일이지만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제 연인이 그런 일을 했다면 이해는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안민정 기자에게 그거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솔직히 이해는 못하겠죠. 네. 정말 그래도 박주영 앵커가 말한 듯이 이미 결론이 나온 거고 이미 결혼을 발표했기 때문에 축하는 드리지만 그냥 제 자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수 씨가 린 씨에게 정말 잘해야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마음에 안 드는 면도 있고 뭐 부부랑 부부싸움이 참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네. 꾹 참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노래도 많이 불러드리고 거의 이렇게 참는 게 아니죠. 다 이제 받아들이고 네. 겸허하게.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린 씨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또 네. 그런 것도 말해주는 기사였던 것 같고요. 다사다난했던
정말 잘 어울리는 수지일 것 같아요. 다사다난했던 러브스토리, 이제는 행복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우리 린, 이수 씨 결혼 기사 다뤄봤고요. 세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사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독립기념관 5월의 독립운동가의 방순희 선생 선정,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가 쓰셨습니다. 독립기념관은 국가보훈처와 공동으로 독립운동가 방순희 선생을 2014년 5월에 독립운동가로 선정하고 그 공헌을 기리는 전시회를 5월 한 달간 펼칩니다. 방순희 선생은 1904년 1월 30일 함경남도 원산부 남산동 163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8살 때 가족과 함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주하여 3일 여학교에서 공부한 선생은 15살 때 고국으로 돌아와 1923년 정신여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졸업 후에는 블라디보스토크 신안촌의 백산소학교에서 2년간 교사로 근무하다 1925년 다시 국내로 돌아와 북풍회 여성단원 등으로 활동했습니다. 일본 경찰이 선생을 친러 공산주의 인물로 분류하고 감시를 강화하자 국내에서 활동이 어려워진 선생은 중국으로 망명하였습니다. 그 후 선생은 1939년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함경도 의원으로 선출된 후 1945년 광복을 맞이할 때까지 임시정부의 유일한 여성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또한 임시정부의 대러시아 전문가로서 외교활동을 전개했습니다. 1943년에는 생계부 생활위원을, 1944년에는 임시정부 선전과 과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생은 여성이 조국 독립과 민주국가 건설의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을 모색하였습니다. 이에 1940년 6월 충칭에서 한국혁명여성동맹을 결성하고 집행위원장 및 서무부 주임으로 활동하였습니다. 1943년에는 한국애국부인회를 재건하고 부주석으로 선임됐습니다. 광복 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내선전연락원으로 임명되었고 1946년 4월 귀국 후 한국독립당 부인부에서 활동하였습니다. 남성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여성 독립운동가로 활동한 선생은 1979년 5월 4일 서거하였습니다.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려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했습니다. 독립기념관에서는 선생의 공적을 기리고 별도의 전시 코너를 마련, 관련 자료를 야외 특별기획 전시장에서 전시합니다. 네, 5월의 독립운동가 방순희 선생님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독립운동가라고 이제 기사를 보니까 독립기념관이 생각이 납니다. 네. 박주영 앵커는 혹시 독립기념관 갔다 오신 적 있으신가요? 네. 아, 네. 갔던 어떠셨나요? 것 같아요. 예전에 갔다 네. 오셨죠? 어릴 때 갔던 것 같고요. 네. 성이- 천안에 있는 곳이죠? 네, 천안에도 있고 제가 간 곳은 또 종로구에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는 이제 감옥, 서대문 감옥에 유관순 열사도 있고 여러 이제 독립운동가 분들이 이제 네. 계신 곳인데 박주영 앵커와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가고 성인이 돼서는 좀 가기 힘든 곳이긴 한 것 같아요. 안민정 기자는 다녀오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는 종로구에 있는 이제 그쪽 독립기념관을 갔었죠. 서대문 형무소도 가보셨나요? 네, 갔습니다. 네, 가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딱 들어가는데요. 굉장히 서늘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 이렇게 느껴오는 게 굉장히 공기가 차갑고 서늘하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게 분위기 때문인지 아니면 뭐 날씨가 그랬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저도 서대문 형무소를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갔다 왔었는데 서늘하다는 표현이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왠지 등골이 오싹한 것 같기도 하고 감옥을 직접 들어가 보면 또 정말 등골이 오싹하고요. 저희들이 직접 또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 네. 들어가서 느껴볼 수가 있는데 그때는 정말 여기서 어떻게 지내셨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많은 걸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박주영 앵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되시면 서대문 형무소 같은 곳은 한번 다녀보시면 또 성인이 되고 나이를 먹고 여러 가지 지식을 또 겸비를 하면서 느껴보는 게 학창 시절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더불어 또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천안에 촬영을 갔다가 유관순 열사 기념관을 갔었어요. 거기도 이제 유관순 열사가 이제 서대문 형무소에서 네. 갇혀 있었던 그 네. 벽장 체험하는 코너가 있었는데 이렇게 문을 열자마자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네. 그리고 감사함이 또 느껴졌어요. 저희들 네. 다 모두 다 느꼈을 겁니다. 이분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나라가 있다. 이것은 정말 자명한 일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식을 낳아서 자식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면 꼭 한번 데려오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제가 서대문 형무소를 갔을 때는 또 어머님이 아이를 데리고 이것저것 설명을 해주시는 또 장면도 봤습니다. 그게 어찌나 좋아 보이던지 그 아이가 얼마나 또 훌륭하고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자라날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네. 자, 우리 독립기념관 5월에 독립운동가로 방순인 선생님이 선정이 되었는데 기억에 남는 독립운동가가 저희들 굉장히 많잖아요. 뭐 대표적인 분이 안중근 의사가 있고 안창호, 김좌진, 김구, 또 유관순 열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거든요. 우리 안민정 기자가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한번 읽어주시는 거 부탁드릴게요. 안중근 의사는 대한제국의 교육가, 독립운동가, 대한의병, 참모 중장입니다. 1905년 조선을 사실상 일본의 식민지로 만든 을사조약이 체결된 것에 저항해 독립운동에 투신했는데요. 이어 삼흥학교를 세우고 돈이학교를 인수해 교육에 힘쓰다가 1907년 연해주로 건너가 의병에 가담했습니다. 1909년 이토 히로부미가 러시아 재무상 코코부초프와 회담하기 위해 하얼빈에 오게 된 것을 기회로 삼아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권총으로 사살했습니다. 곧바로 체포되어 일본 정부에 넘겨져 1910년 2월 14일 사형 선고를 받고 같은 해 3월 26일 처형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분입니다. 뭐 달리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자, 두 번째로 안창호 선생은 우리 또 박주영 앵커가 읽어주시죠. 안창호는 1897년 독립협회에 가입해 우리 민족의 긍지를 알리는 데 힘썼고 미국으로 건너가 한인의 농장이나 오렌지 농장들을 만들어 한국인들에게 미국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1907년에는 비밀조직 신민회를 조직했습니다. 안창호 선생은 대성학교를 설립했는데 이는 평양에 세운 것으로 청년들에게 고등교육과 민족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언론 활동도 했습니다. 신민회에서 운영하는 대한매일신보를 발간했습니다. 당시 영국인 베델이 운영하는 이 신문은 발행인이 영국인으로 인해 더 많은 민족 기사를 쓸 수 있었습니다. 그는 청년 학우회를 세워 청년들을 키우는 데 힘썼고 한일 합방 이후에 상해 임시정부에서 내무총장, 국무총리 등을 맡아 열심히 일했으며 한국 독립당을 창당했지만 적발돼 그 후 감옥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보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네, 정말 감사한 분, 또 안창호 선생을 또 소개해 주셨고요. 저는 김구 선생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구는 을사조약 체결에 저항하여 이준, 이동영과 함께 상소를 올리고 1909년에는 안중근 의사의 의거를 지휘하였습니다. 1910년 신민회에 참가하고 1911년에 105인 사건으로 체포되어 종신형을 받았으나 감형되어 1914년에 추록되었습니다. 3.1운동 후에는 상하이로 망명하고 임시정부가 충청으로 옮길 때 이를 통솔했으며 한국 광복이 되어 일본에 대해 선전포고를 반탁했습니다. 그 후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아 귀국하여 반탁운동을 지휘, 민주의원 부의장, 민족통일본부 부총재를 지냈습니다. 1948년 남한만의 총선거를 실시하라는 유엔의 결의에 반대하여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남북 협상을 제안, 평양에 가서 정치회담을 했으나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김구는 민족의 독립과 통일을 위해 노력하다가 반대파의 안두희에게 암살되었습니다.
자, 이분들 이외에도 정말 많은 독립운동가 분들 덕분에 저희들이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도 역사는 기본, 그렇죠. 역사는 기본이니까 이분들에게 항상 감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기사였습니다. 자, 저희들은 다음 기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기사는 안민정 기자가 읽어주시겠습니다. 초등생 학부모 90%가 가족 여행으로 육아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기사입니다. 아주경제 기수정 기자가 쓴 기사인데요. 초등학생 자녀들과 함께 휴가를 가면 오히려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 10명 중 9명의 부모들은 휴가지에서 자녀를 돌보는 일이 일상생활 대비 훨씬 수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여행 가격 비교 사이트 스카이스캐너가 최근 3년간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가족여행을 떠난 경험이 있는 전 세계 부모 2천여 명을 대상으로 휴가지 육아 스트레스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려 86%의 응답자가 휴가지에서는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를 일상생활 대비 적게 받거나 거의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휴가지에서 상대적으로 육아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이유에 대해서는 자녀들과 좀 더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과 심리적으로 좀 더 여유롭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반면 휴가지에서 아이 돌보기가 훨씬 힘들다고 답변한 응답자 중 72%는 자녀들과 다투기 싫어서 해달라는 일을 모두 해주다 보니 오히려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게 됐다고 답변했습니다. 휴가지에서조차 쉬지 못하고 자녀를 돌봐야 하는 심리적 부담감, 과다한 비용 지출로 인한 경제적 압박감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가족 여행을 계획 중인 부모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행지 선정 기준을 묻는 질문에는 현지 문화와 역사 유적지 체험을 꼽은 응답자가 33.7%에 달했습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상당수의 부모들이 가족 여행을 단순히 놀기 위한 여행이 아닌 교육의 연장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스카이스캐너에서 한국 시장을 담당하고 있는 김현민 매니저는 자녀들과 함께 떠나는 가족 여행은 자녀들과 보다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학교가 아닌 학교 밖에서 부모와 함께 경험하는 교육의 장이 될 뿐 아니라 부모들에게도 육아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아직 가족 휴가를 계획하지 못했다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기사, 어떤 면이 공감되는지 궁금해요. 또 여자로서 아이는 없지만 스트레스를 더 받을까요? 아니면 덜 받을까요? 글쎄요. 저는 이제 저희 부모님이 예전에 여행을 갔을 때 많이 힘드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민정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러니까 확실히 공감은 안 가지만 부모님들이 육아를 할 때 좀 힘들 거라는 생각은 해요. 예전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을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갔었는데요. 그분 아들이 7살이래요. 그런데 제가 이제 물어봤죠. 아, 선생님 요즘 아이 키우느라 힘드시죠? 이랬더니 답변이 아이가 나의 영혼을 요구한다고 답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만큼 힘든 것 같습니다. 저는 할 말이 굉장히 많은 게 제 동생이 지금 저보다 15살 어려서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그 아이가 제 동생이 자라오는 과정을 제가 좀 성인이 돼서 보고 있는 입장이라서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을 하시는지를 알아요. 정말 공감을 많이 합니다.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나요? 정말 모든 것에 다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어렸을 때는 뭐 이런 거 잘못 먹지 않을까 항상 감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도 자기 관리 능력이 안 되잖아요. 어린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스케줄을 다 짜주고 모든 것을 다 신경 써주시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부모님이 저를 키울 때도 고생을 많이 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기사를 보고 나서는 부모의 성격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고 안 받고가 결정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방목형이세요. 놀러 가면 본인들 즐기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저희들은 방목해 둡니다. 일단은 제가 좀 나이가 있기 때문에 동생하고 놀아주겠죠. 하지만 이제 여행을 가서는 자신들 휴가가 왔기 때문에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 이런 주의세요.
그래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덜 받으실 것 같은데 예민하신 분들은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박주영 네. 앵커는 여행을 많이 다니셨나요? 가족 여행을? 네, 굉장히 많이 갔어요. 어. 거의 주말마다 뭐 산으로, 바다로, 계곡으로 많이 갔었거든요. 그런 여행이 지금 본인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까? 일단은 굉장히 경험이 좀 시야가 넓어졌다고 할까요? 견문도 넓어지고 또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민정 기자는요? 저도 저희 부모님이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방학이 되거나 아니면 주말이 되면 국내건 해외건 정말 많이 다녔어요. 네. 어디가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제일 기억에 남는 추억은 그 동유럽 갔을 때예요. 네, 가족들이랑 이제 갔었었는데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어머님이 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시던 거예요? 아니면 즐기셨나요, 여행을? 그때는 이제 제가 가이드 겸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오히려 즐기시고 제가 스트레스를 받았죠. 좀 어느 정도 나이가 찼을 때 가족 여행을 가셨나요? 그때가 중학생 때였어요. 아, 네. 중학생 때 가이드 역할을 할 정도면 그러니까 단체로 여행을 가는데 이제 옆에서 뭐 부수적으로 이제 자유 시간을 주잖아요. 이제 그때 말을 하는 거죠. 네, 그만큼 똑똑하고 똑부러지기 때문에 가이드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까지 여행을 계속 가다가 고등학교 정도 때는 이제 안 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제 현재까지. 그때 고등학교 정도 되니까 가족 여행보다는 친구들하고 노는 게 더 재밌어서 뭐 휴가를 간다 그러면 다녀오세요. 전 집에서 친구들이랑 놀게요. 이런 식으로 좀 시간을 이제 보냈던 것 좀 같네요. 나이가 들면 부모님 따라 다니지 않게 되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 따라 다니는 게 제 용돈 절약하는 방법이었구나.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들어요. 지금 와서는. 굉장히 신선한 접근인데요. 그렇죠. 저는 그때 당시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좀 더 부모님과 시간을 많이 가질 걸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상반되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아무튼 네. 그렇고 뭐 제가 생각나는 거는 저희 아버님께서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바다로 산이면 이제 둘이도 많이 다녔어요. 그럼 저희는 텐트 딱 치고 야생인이 되는 거예요. 고기 잡아서 막 조개를 발가락으로 잡습니다. 이렇게 뒤적뒤적 발가락으로 해서 조개를 잡아서 조개탕 끓여서 먹지도 않아요. 그냥 끓이고 버리고 맛이 없으니까. 그리고 직접 아버님이 또 요리해줘서 둘이 먹고 이런 추억이 정말 많이 남는 것 같고 박주영 앵커 말대로 견문이 좀 많이 넓어지고 남들보다 먼저 좀 앞장서서 하는 성격이 그런 여행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 같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여행을 많이 가는 게 좋겠구나. 또한 제가 또 자식을 낳았을 때 여행을 많이 데리고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좀 많이 굴려야겠구나. 결혼을 굉장히 일찍 할 것 같아요. 자꾸 결혼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네. 일단은 동생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 키울 준비는 다 된 것 같은데요. 네. 아이 키울 준비도 됐지만 아이 키우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생기죠. 네. 알기 때문에. 그렇죠. 알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알기 때문에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육아 관련 책 한 번 내시는 건 어때요? 나중에 한번 또 제가 재미나게 또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5월달 가정의 달이 됐는데 뭐 계획 있으신가요? 계획이라기보다는 일단 지출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어버이날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생신이 또 5월이에요. 그리고 4월 말은 결혼 기념일이었고요. 네, 그래서 지갑이 상당히 얇아지지 않을까. 어버이날 때 안민정 기자는 어머님에게 뭘 해드리나요? 아버님께? 지금 계획한 거는 이제 가족끼리 오붓하게 식사를 하는 게 이제 우선 계획이고요. 저도 5월에는 결혼 기념일이며 생일이며 정말 다 몰려 있어요. 그래서 네, 많이 얇아질 것 같습니다. 네. 비슷한 시기에 두 분이 또 공통점이 참 많아요.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까지 비슷한. 생각해보니까 네. 이 5월이 결혼의 계절이잖아요. 네. 전국에 계신 많은 분들이 5월에 결혼 기념일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제 친구도 많이 5월에 결혼한 것 같고 기사로 다시 돌아오면 5월달 가정의 달이 되어서 지금은 좀 바빠서 안 되겠지만
예전에 저희들 때문에 여행 가서도 스트레스를 받으셨다면 저희들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부모님이 스트레스를 받으셨다면 중학교 때 안민정 기자처럼 이번에는 저희가 리드를 해서 네. 부모님이 스트레스 받지 않게 즐거운 여행을 만들어 드리는 건 어떨까 또 생각이 드는 좋네요. 네, 네. 좋은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가족 여행을 많이 가시지 않았다면 이번 기회에 날씨 정말 좋고 좋은 곳 많이 있으니까 자신이 리드해서 갔다 오시는 거 한번 추천을 또 해드리는 좋은 기사였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기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기사는 박주영 앵커가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커피 전문점 창업, 이제는 남들과 달라야 살아남는다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아주경제 라이프팀 조혜경 기자가 썼습니다. 커피 전문점은 포화 상태라는 우려와는 달리 여전히 예비 창업자들이 선호하는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커피 전문점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차별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커피를 마시는 소비자층이 다양해지면서 커피 전문점은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장소를 넘어 복합 문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커피 전문점 창업을 생각 중이라면 다양한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감각적인 인테리어와 차별화된 메뉴는 물론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브랜드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최근 창업되고 있는 커피 전문점들은 세련되고 깨끗한 모던 스타일을, 주거지에는 따뜻한 감성의 빈티지 스타일 등 상권의 특색에 맞춘 차별화된 인테리어 컨셉으로 예비 창업주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새로움을 부각시킨 새로 오픈한 커피 전문점들의 느낌은 제각각입니다. 모던 스타일의 인테리어는 전체적으로 화이트 컬러를 사용해 모던하고 심플한 느낌을 주며 빈티지 스타일은 인공적 물성의 재료를 멀리하고 고객의 감성을 건드릴 수 있는 공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커피 얘기가 나왔어요. 커피 좋아하시나요? 박주영 앵커? 좋아하죠. 어떤 매력이 있나요, 커피에? 매력이 일단은 하루에 꼭 한 잔은 마셔줘야 한다는 그런 어떤 중독성? 네. 왜죠? 몸이 원하니까요. 네. 할 말이 없네요. 몸이 원한다는데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안민정 기자는요? 저는 주로 아메리카노를 즐겨 먹는데요. 그걸 먹는 이유는 저는 커피 향도 되게 많이 맡거든요. 그리고 커피 콩마다 이게 맛이 좀 달라서 네, 저는 그렇게 이제 콩도 보면서 네, 커피를 먹죠. 커피 콩 농장에서 일하시는 분처럼 커피 콩까지 감별하시는 농장주 아닌가요? 농장주의 그만큼 되게 좋아하는 거죠. 많이. 그렇죠. 여성분들, 뭐 남성분들도 마찬가지고 이만큼이나 커피를 좋아하니까 기사에 나타났다시피 예비 창업자들이 선호하는 아이템 중 뭐 하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제 커피 전문점들, 그리고 프랜차이저 전문점들이 굉장히 많죠. 하지만 여기 기사에 나왔다시피 남들과 달라야 살아남는다라는 기사처럼 다양하고 이쁘고 참신한 디자인을 가진 커피 전문점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커피 전문점 어디가 있을까요? 갑자기 물으시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프랜차이저점을 많이 다니시는 편이세요? 네, 아, 그런 네. 편이에요. 네. 그러면 뭐 아기자기하고 좀 다양한 디자인을 가진 카페 같은 데 잘 안 가시는 것 같아요. 안 가지는 않고요. 한 번씩 이제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이용하곤 합니다. 네. 우리 안민정 기자는요? 저희 동네에는 개인 카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기사에서처럼 화이트 컬러를 사용한 모던 그런 데도 있고요. 그리고 아예 블랙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 유럽의 그런 풍처럼 꾸며놓은 데도 있고요. 그리고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데이트 코스처럼 꾸며놓은 커피집도 있고요. 근데 저는 골고루 가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그 미술관 안에 커피점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커피점은 바리스타가 직접 그 로스팅을 해가지고 이제 커피를 드롭으로 해가지고 네, 팔거든요. 그 커피가 네, 제일 맛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먹어봤던 아메리카노 그 기본 그 커피들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야, 역시 커피 농장 그 소유주는 다릅니다. 커피 전문가 인터뷰 보지 않았습니다.
대단합니다. 원두는 어떻게 골라야 좋을까요? 네, 다 할 것 같아요. 아니요. 네. 그건 아니고, 저는 커피를 이렇게 마셔봤을 때, 쓴맛 좀 나는 것도 좋아하고요. 아예 깔끔하게 쓴맛 안 나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커피 보면은 어떤 거는 어떤 맛이 납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놔요. 그럼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선택을 하죠. 네. 강희호 MC는 커피 좋아하세요? 저는 커피 별로 안 좋아하고요. 네. 꼭 굳이 먹어야 한다면 아메리카노 한 잔 정도 먹고, 커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좀 돈이 아깝습니다. 저는 중독이 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드릴게요.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지만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있고, 굳이 먹어야 되나라는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커피를 좋아하진 않고요. 근데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에는 찾아보니까 몸속에 있는 노폐물 제거, 한 잔 정도 마시면 노폐물 제거도 되고 지방 분해 효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한 잔씩 정도 먹어도 괜찮겠다. 건강을 위해서 네. 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커피 전문점에서 파는 커피보다는 커피 믹스 커피를 굳이 따지자면 그걸 더 좋아하죠. 정말요? 네. 근데 입이 좀 싼 편인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다방 커피라고 하죠. 네. 다방 커피가 참 당기는 날이 있어요. 그게 당분이 많아서 기분이 좋아지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피곤한 날이면 피곤한 날인데 조건이 이렇습니다. 피곤한 날인데 여자친구를 만나야 된다. 그럼 카페를 갑니다. 그래서 카페 라떼를 시켜서 시럽을 왕창 넣고 네. 그리고 쫙 마시면 피로가 싹 없어지더라고요. 약이네요, 약. 네, 약처럼 아직 안민정 기자처럼 되려면 브라질 갔다가 커피 농장 가서 한번 수확 한번 해보고 원두 한번 싹 해보고 냄새 한번 맡아보고 이래야지 또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생각이 든 거는 굳이 커피만을 먹기 위해서는 커피 전문점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격도 그런 아기자기하고 디자인이 돼 있는 카페는 제가 가본 곳은 커피값이 보통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전문점은 아무래도 대기업이니까 커피콩도 이제 대량으로 이제 가지고 와서 가격이 조금 저렴하기 때문에 좋은 커피를 마실 수는 있는데 저는 남자치고 수다를 굉장히 좋아해요. 아시다시피 수다를 좋아해서 제 친구들하고 술집보다는 카페를 많이 갑니다. 카페 그래요? 가서 네, 커피 한 잔씩 두고 얘기를 나누는데 그럴 때를 생각을 해보면 뭐 커피만을 마시기 위한 게 아니고 대화까지 하기 위해서면 분위기 좋은 카페 가서 얘기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고 좋은 시간이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저는 카페에 거의 한 9시간을 있어본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공감하시나요? 9시간? 네. 있을 수 있죠. 가능합니다. 무엇을 그냥 하세요? 커피를 두고 할 일을 하면서 아니면 친구랑 이제 수다를 떠는 거죠. 9시간이요? 네. 오랜만에 만난 친구인가요?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죠. 그러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9시간. 시계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던 기억이 생생하네요. 네. 저는 PC방에서 9시간 소스라치게 해가 떨어지는 거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던 기억이. 게임은 좋아하진 않는데요. 네. PC방이라는 데서는 또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 같고, 또 커피 9시간이라는 소리 들으니까 뭐 제가 뭐 말할 기준이 안 되는구나. 정말 대단하신 분 옆에다 모셔놓고 얘기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아무튼 커피 전문점 여러 가지 용도로 많이 이용이 되네요. 그래서, 네. 당황하셨나요? 네. 아무튼 기사로 돌아와서는 요즘에 창업을 위해서는 커피 전문점도 많이 창업하지만 대표적인 창업이 치킨집. 또 많이 창업을 하잖아요. 창업 예비자분들이 하시고 계신데 지금 이 시기에 살아남으려면 창의성과 독창성이 필요한 시기다. 이런 거는 뭐 예전부터 알고 있었으니까 또 얼마나 독창적이고 재미있고 뭐 눈이 즐거운 카페가 생기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되는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눈이 즐겁고 인테리어가 좋아도 맛이 없으면 안 돼요. 치킨집도 그 가게만의 특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치킨을 대표할 수 있는. 근데 지금 창업 전문가 지금 안민정 기자 모셔놨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창업하실 거면 맛을 보는 걸로 따지서는 안 된다. 어떤 치킨 좋아하세요? 저는 그 훈제. 훈제. 저는 훈제 좋아합니다.
지금 그 질문이 두 분에게 굉장히 불리한 질문이었어요. 배고프실 텐데 두 분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촬영 끝나고 제가 배고픈데 왜 침을 삼키시나요? 저도 배고파요. 네. 네, 성대가 아주 왔다 갔다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얼른 끝나고 저녁 식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 뭐 스마트폰 많이들 사용하시니까 스마트폰 관련된 기사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안랩 스마트폰 악성 코드 지난해 동기 대비 2배가량 증가.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가 쓴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악성 코드가 지난해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스마트폰 악성 코드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사용자는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랩은 2014년 1분기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사용자를 노리는 악성 코드 동향을 30일 발표했습니다. 안랩은 분석 결과 전체 수집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해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안랩에 의하면 이번 1분기에 총 43만 5,122개의 안드로이드 기반 악성 코드 샘플이 수집됐습니다. 이는 2012년 1분기 11,923개 대비 36배 증가한 것이며 2012년 전체 악성 코드 진단 건수보다 약 1.7배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월별로 살펴보면 1월에 9만 9,305개가 수집되었고 2월 23만 1,925개, 3월 10만 3,892개가 수집됐습니다. 1월과 3월에 비해 2월에 악성 코드가 증가한 것은 소치 동계올림픽 특수를 노린 악성 코드가 급증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올 1분기 동안 수집된 악성 코드를 건수 기준으로 분류하면 PUP가 20만여 건으로 전체 48%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사용자의 스마트폰에 숨어 정보 유출, 과금 등 악성 행위를 하는 트로이 목마 악성 코드의 개수가 19만여 개로 전체의 44.8%를 차지했습니다. 이 두 가지 악성 코드 진단 건수가 전체의 약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사용자 몰래 정보를 수집하는 스파이웨어, 다른 악성 코드를 추가로 설치하는 다운로더, 향후 악의적인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앱케어 등이 소량씩 발견되어 뒤를 이었습니다. 수집된 악성 코드의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트로이 목마 유형의 악성 코드가 가장 많은 49%를 차지했으며 PUP 유형이 23.3%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스파이웨어가 이어 11.2%를 기록했고 웹케어, 백도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여기서도 트로이 목마와 PUP가 전체의 72% 이상을 차지해 두 가지 악성 코드가 유형에서나 진단 건수에서나 높은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유형 분포를 보인 트로이 목마 중에서는 유명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가장해 악성 행위를 하는 형태의 악성 코드와 오페라 웹 브라우저로 위장한 악성 앱류의 진단 건수가 많았습니다. 네, 스마트폰 악성 코드, 컴퓨터 악성 코드에 이어서 문제가 많다는 기사였습니다. 박주영 앵커는 스마트폰 악성 코드에 감염된 적 있나요? 제가 아는 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안민정 기자는요? 저도. 네. 컴퓨터와 달리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악성 코드에 감염됐나 안 됐나 알 수가 없고 또 되면 어떤 현상이 있을까도 솔직히 저희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악성 코드에 감염되면 어떻게 되나 안민정 기자가 한번 읽어주시죠. 스마트폰이 악성 코드에 감염되면 개인정보 유출, 국제전화를 걸게 해서 자신도 모르게 요금이 청구되거나 전화나 문자 수신, 발신 차단 사이트로 자동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또는 핸드폰이 먹통이 되거나 재부팅이 된다고 하네요. 이 경우 중에서는 혹시 핸드폰에서 있었던 일이 있나요? 없습니다. 되게 굉장히 좋은 핸드폰 사용하고 계신 것 같고 어떻게 안민정 기자도 없나요? 저도 없었는데 저는 이거랑 비슷한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바로 그 알약이라는 안랩을 설치를 해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재부팅
껐다 켜졌다 하는 거는 가끔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 기사를 접하고 나서 이게 악성 코드 때문이었나? 제 핸드폰이 꽂아서가 아닐까? 네, 꽂아서는 나는 좀 그런 것 같고 구려서 네, 노후돼서 네, 좋지 않아서 그런 건가 이제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악성 코드 때문일까라도 이제 한번 의심을 해보게 되었고요. 통상적으로 핸드폰으로 은행 어플을 다운받으면 네. V3 백신 프로그램이 같이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예방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 밖에도 예방 방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악성 코드 예방 방법 다시 한번 박주영 앵커가 한번 읽어주시죠. 모바일 악성 코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SNS나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URL 실행을 자제해야 하고요. 모바일 백신으로 스마트폰을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출처 허용을 금지해두도록 하고요. 네. 서드 파티 마켓은 물론 구글 공식 마켓에도 악성 앱이 등록될 수 있으니까 평판을 읽어본 후에 설치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스미싱 탐지 전용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구글 공식 마켓에도 악성 앱이 등록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확실하게 차단하지 못한 상황인 것 같으니까 정말 사용자 뷰, 정말 죄송하지만 먼저 사용해서 피해를 먼저 보신 분들 그 글을 네. 읽어보고 그리고 역으로 저희들이 앱을 이제 실행을 했는데 악성 코드가 감염이 됐다. 그러면 저희들도 이제 올리는 거죠. 남들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그렇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역시 네. 배려의 아이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저는 일단 악성 코드에 제가 먼저 처음 받았는데 악성 코드에 감염되면 안 생각해볼 것 알려주셨나요? 같아요. 생각해볼 것 같아요. 그걸 알려줄 경황이 있을까요? 그렇죠. 네. 많이 화가 날 것 같고. 그래도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셋도 스마트폰 악성 코드에 대해서는 이 기사 덕분에 좀 자각이 된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으니까 아까 박주영 앵커가 소개한 예방법이나 그리고 우리 또 안민정 기자가 자꾸 안민정 기자 보면 이름이 생각이 이름표를 네, 달나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에요. 농담이고요. 벌써 우리 6회나 진행을 했는데 어떻게 이름을 모르실 그렇게 수 있나요? 친한데 제가 사실 제 정말 친한 친구들도 이름 바꿔서 부르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은 하지 말아주시고 네. 아무튼 안민정 기자가 읽어준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스마트폰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되면 이런 것들을 좀 들어두셨으면 자신의 핸드폰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으면 얼른 치료를 해서 국제 전화 요금이 막 나가면 정말 열받을 것 같아요. 저는 네. 해외 전화할 사람이 없는데 네. 이미 폭발하신 거 아닌가요? 네, 감정이입을 굉장히 잘합니다. 감성적인 사람이어서.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렇게 된다면 일단은 최대한 많이 알아볼 것 같고요. 네, 네. 최대한 많이 이것을 제가 변상받을 수 있나 최대한 많이 알아보고 안 되면 저는 빠른 포기를 합니다. 내 그래요? 잘못이구나. 포기를 하고 리뷰를 올릴까 말까는 좀 차후에 생각을 해볼 것 같고요. 네. 아무튼 네, 여러분들 피해 없이 좀 이렇게 스마트폰 많이 이용하시니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7번째 기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7번째 기사는 비타민 D에 관련된 기사인데 안민정 기자가 한번 읽어주시죠. 비타민 D에 함유된 음식은 무엇일까요? 체내 흡수율 높이는 방법도 있다는 기사입니다. 아주경제 전기현 기자가 쓴 기사인데요. 비타민 D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비타민 D 음식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습니다. 비타민 D가 함유된 음식은 연어 등 지방질 생선과 우유, 마가린, 달걀 노른자, 버섯 등이 있습니다. 지용성 비타민이라 지방이나 기름과 함께 섭취해야 체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음식뿐 아니라 자외선을 통해서도 비타민 D를 얻을 수 있는데요. 햇빛을 쬐면 피부에서 생합성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식품 섭취를 통한 권장량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골다공증, 낙상, 고관절 골절 발생률이 높아지며 암이나 자가 면역 질환도 높아집니다. 그렇다고 비타민 D를 과다 섭취하면 고칼슘 혈증, 고칼슘 요증을 일으키고 연조직의 칼슘을 축적시키면서 신장과 심혈관계에 손상을 주기도 합니다.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비타민 D
몸에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비타민 D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사실은 이번 기사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비타민 D 그러면 평소에 뭐 챙겨 드시거나 신경 쓰시지 않으신 부분 같아요. 그런가 봐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안민정 기자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D를 뭐 복용을 하거나 따로 신경 쓰신 것이 있나요? 따로 약을 먹지는 않죠. 비타민 D 같은 거. 네. 저는 종합 비타민 먹습니다. 아, 종합 비타민에 비타민 D가 들어 있는 건가요? 들어있겠죠? 네, 종합이니까요. 네. 그렇죠. 다 들어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많은 시청자분들이 비타민 D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적고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비타민 D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슨 병이 생기는지 부족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비타민 D는 지방에 융해되는 지용성 비타민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뼈 형성에 필요한 칼슘 제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몸에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골격 성장이 더뎌지고 그리고 다리가 굽는 구루병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비타민 D도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영양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비타민 D는 그렇다 치고 앵커님 같은 경우에는 종합 비타민 드신다고 하셨고 뭐 안민정 기자 같은 경우에는 따로 챙겨 먹는 약 같은 게 있나요? 저는 영양 보조제를 따로 챙겨 먹는데요. 저는 주로 비타민 C를 먹고요.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저는 좀 냉한 그 기운이 있어서 이제 좀 그걸 보호해주는 그런 약초를 먹어요. 아, 약초를요? 뭐 캐서 드시거나 그런 건 아니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 약초를 환으로 만들어서 파는데요. 이제 그 환을 먹고 있어요. 한의원에 직접 가서 처방을 받으시는 약 네, 같으세요. 네. 자신의 몸에 맞게 약을 잘 드시고 계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타민 C하고 이제 오메가3 먹고 있습니다. 오메가3. 네, 약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저 사실. 저 몸에 좋은 거 잘 먹거든요.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잘못 먹으면 생선 비린내가 납니다. 잘못된 약을. 그래서 여러분들도 드실 때 오메가3를 냄새가 나면 불량인 거예요. 그거를 잘 신경 쓰시고 드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는 박주영 앵커가 읽어주실게요. 워런 버핏 투자회사 파산,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나라는 제목으로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투자의 귀재로 여겨지고 있는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투자한 회사가 파산했습니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30일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투자한 미국 텍사스주의 최대 전력회사 에너지 퓨처가 파산해 그의 명성에 금이 갔다고 전했습니다. 에너지 퓨처는 이번 주 1억 달러의 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빚을 갚는 대신 법정관리격인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이 회사의 채무액은 약 500억 달러입니다. 지난 2001년 부도를 낸 엔론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이 회사 자산은 364억 달러입니다. 버핏은 이 회사 채권에 2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가스 가격이 상승해 회사의 수익성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셰일가스 개발로 천연가스 값이 하락해 손실을 봤습니다. 버핏은 올해 초 에너지 퓨처의 재정 상황이 계속 나빠지자 큰 실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네. 워런 버핏 정말 유명하고 훌륭하신 분이죠. 그분의 훌륭한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중고등학생 학생들이 워런 버핏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분인데 워런 버핏이 누구인지 안민정 기자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워런 버핏은 미국의 5대 갑부로 전설적인 투자의 귀재입니다. 미국의 사업가이자 투자가인 버핏 씨는 대박을 노린 투기를 끔찍히 싫어합니다. 저평가된 좋은 기업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평범한 원칙만이 돈을 버는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고집을 지켰는데요. 그가 늘 입버릇처럼 밝히는 투자 철학 2가지. 첫째는 돈을 잃지 않는다. 둘째, 첫째 항을 항상 지킨다. 버핏 씨는 65년 오마하에 버크셔 해서웨이를 설립합니다. 그런데 버크셔는 지난해 38년 동안 연간 투자 수익률이 50%를 넘은 적이 한 번밖에 없습니다.
10배, 20배는커녕 1년에 원금이 갑절로 불어나는 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주식 투자로 세계 2의 부자가 됐습니다. 바로 돈을 잃지 않는다는 투자 원칙을 항상 지켰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가 설립 이후 38년간 투자로 손해본 해는 2001년뿐, 65년부터 2000년까지 36년 동안 연속 이익을 봤습니다. 수익률은 매년 평균 25에서 30%, 고만고만한 수익률을 36년간 이어온 결과 버크셔의 투자 원금은 3,000배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이는 투기 대신 철저히 기업 실적 위주의 정석 투자를 고집한 결과라는 평가입니다. 네, 워렌 버핏이 누구인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봤는데 정말 대단한 분이시죠. 이분의 철학이 첫째, 돈을 잃지 않는다. 둘째, 첫 재앙을 항상 지킨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보면 한 가지지만 두 가지를 철저하게 지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훌륭하고 인정받는 분이 되었는데, 자, 이분의 일화를 들어보면 또 이분이 어떤 철학을 가졌고 어떻게 지켜나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자, 이 일화를 박주영 앵커가 읽어주시죠. 네. 1990년대 버핏씨는 한 미국 기업 최고 경영자와 골프를 했습니다. 그 CEO가 버핏씨에게 이번 홀에서 당신이 $2를 걸고 티샷을 해 홀인원을 하면 내가 $10,000를 주겠다며 내기를 제안했는데요. 재미삼아 해볼 수도 있었지만 버핏씨는 그렇게 확률이 낮은 도박은 안 한다며 정색하고 거절했습니다. 무안해진 CEO가 그렇게 부자면서 $2 갖고 뭘 그렇게 벌벌 떠느냐고 묻자 버핏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2로 투기를 하는 사람은 $10,000를 손에 쥐어줘도 마찬가지로 투기를 합니다. 이길 확률이 없는데 요행을 바라는 것은 투기꾼이나 할 짓이지 투자자가 할 일이 아니지요. 잃지 않는 투자자, 이길 확률 없으면 단돈 $1도 걸지 않는다. 이 철학을 두 가지를 철저하게 지켰다고 합니다. 아, 정말 대단하죠. 어떻게 워런 버핏씨처럼 이렇게 투자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 방식을 지킬 수 있겠냐는 그렇죠. 이름이신가요? 일단 저는 이 원칙이 굉장히 참 기본적인 거라는 사실을 굉장히 놀랐습니다. 돈을 잃지 않는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벌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주 조금씩 모으는 것은 이제 모아지는 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기본에 충실한 투자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미래에 계속 투자를 하실 분들,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도 워런 버핏의 이런 철학을 좀 가슴속에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안민정 기자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할 경우가 생긴다면 이렇게 워런 버핏처럼 조금씩 벌지만 쭉 버는 방법과 한 번에 많은 방법,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쭉 버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전자 워런 버핏처럼. 네. 성격이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한 방을 노리는 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만약에 워런 버핏처럼 투자를 하게 된다면 저는 정말로 절제를 계속하는 거고 제 자신을 채찍질을 하는 것 같아요. 성격상 이렇게 만약에 한 번에 벌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 그쪽에 많이 기우는, 그래가지고 아무튼 저에게도 이 기사는 좀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생각이 좀 바뀌었나요? 생각이 좀 바뀌었죠. 네. 아무래도 결과적으로 워런 버핏의 철학이 지켜져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면 이것이 답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기사였고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대단한 워런 버핏이 근데 투자한 회사가 망했답니다. 파산 신청을 했다고 해요. 이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워런 버핏이 한 이야기를 인용을 하자면 그 몇 개의 실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 옳은 선택을 몇 개 한 것만으로도 인생을 성공한 거라는 이야기를 했대요. 그 이야기가 여기에도 적용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안민정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상 항상 돈을 벌 수 있는 선택을 한다는 게 그 확률이 굉장히 적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속담처럼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것처럼 버핏도 가다가 이제 이렇게 실수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걸 알게 됐죠. 맞습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렇죠. 저는 이 기사를 딱 처음 읽고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정말 영향력 있고 대단한 사람이구나라고 느낀 게,
사실 정말 주식 투자라는 게 잘은 모르지만 이제 주위 사람들이 하시는 걸 보면 떨어질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고 얻을 때도 있고 이런 게 주식 투자이고 투자의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 번 실수한 거를 큰 기사로 나왔다니 얼마나 그 몇 년 동안 계속 흑자를 냈고 얼마나 대단하게 또 실적을 내고 있던 분인가라는 걸 한 번 또 느끼게 되었고요. 그 다음 느낀 거는 사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지만 너무 워런 버핏이는 계속 성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 36년간이라고 했나요? 그 40여 년 가까운 시간 동안 계속 성공을 하다가 한 번 떨어졌는데 정말 쿨하게 뭐 한 번 정도 실수할 수 있고 올바른 선택 한 번 한두 번 하면 된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사람이면?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들었어요. 왜냐하면 뭐 앞으로 또 다시 이제 원상복구라고 그렇죠. 해야 할까요? 하면 되니까요. 그렇죠. 충분한 능력이 있으니까 저도 믿어 의심치 않는데 뭐 저라면 뭐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계속 성공하다가 한 번 이렇게 실수하면 크게 와닿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건도 아니죠. 이 회사가 이제 파산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 워런 버핏씨가 큰 상처를 안 받았으면 좋겠다. 또 이런 생각을 또 나름 해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워런 버핏이는 정작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제 생각에는 몰라요. 또 집에서 지금 막 우시면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굉장히 모르는 겁니다. 아무튼 제 소망은 워런 버핏씨가 상처 입지 않고 계속 승승장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네, 다음 기사 9번째 기사는 근로자의 날에 관련된 기사네요. 이 기사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로자의 날 택배 배송은 업종별 휴무 여부 관심 집중이라는 기사고요.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가 작성을 했습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업종별 휴무 여부가 화제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로 지정돼 있어 일용직, 상용직 등 직종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쉬는 날입니다. 금융권에 속한 은행은 모든 직원이 근로자로 분류돼 이날 문을 열지 않습니다. 주식시장도 휴장합니다. 한국거래소 역시 주식시장과 상장지수 펀드시장, 수익증권시장, 채권시장 등을 열지 않습니다. 학교나 종합병원 등은 정상 근무합니다. 근로자의 날에도 공무원은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주민센터와 구청, 우체국 등의 민원 업무 또한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여성들의 주된 관심사인 택배의 경우 일반 택배는 배송이 안 되지만 우체국 택배는 배송됩니다. 라는 기사였습니다. 근로자의 날이었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뽑은 이유는 근로자의 날이 어떤 날이고 또 제가 정말 재밌게 본 대목이 있어서거든요. 일단 근로자의 날이 어떤 날인지 안민정 기자가 좀 알려주세요.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노고를 위해 근무 의욕을 더욱 높이기 위해 지정한 날이라고 합니다. 노동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같은 날인 5월 1일 중국에선 노동절이라는 또 국경이 있습니다. 노동자들을 위해서 근로자들을 위한 날인데요. 제가 이 기사에서 정말 재밌게 보고 예상도 못했던 그런 항목이었어요. 여성들의 주된 관심사인 택배의 경우 이 경우를 근로자의 날 때 왜 생각했을까? 기사를 쓰신 기자분이 여성분이셨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로자의 날 때 택배가 쉬나 이런 생각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죠. 저는 진짜 은행이 쉴까 안 쉴까 그 생각은 했는데 택배는 네. 안민정 기자님. 저도. 그럼 이 기자분께 전화 연결을 한번 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좀 재밌는 항목이었는데 신원선 기자님이 아마 여성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관심이 택배 쪽에 있어서 기사에 반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택배는 좀 자주 시키시는 편인가요? 이 주기가 있어요. 이제 월급이 들어올 때가 되면은 이제 대량으로 이렇게 들어오죠. 네. 제 여자친구가 그러던데 택배 받는 그 느낌과 재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나요? 택배 연차가 좀 되다 보니까 이제 설레지는 않고요. 왔구나 이 정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인터넷에서 많이 물건을 구매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인터넷 물건이 좀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믿음이 덜 가더라고요. 그래서 현장 가서 많이 사는 편이거든요. 네. 인터넷 물건 괜찮나요? 실패도 많이 하지만요. 일단 손 하나로 다 해결이 된다는 거. 이거.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실패하면요. 다음엔 실패하지 않겠어. 아, 반품 안 거울 하세요? 보면서 실패하지 않겠어. 반품은 귀찮아서 하지 않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그 물건? 웬만하면 하지 않고요. 정말 이 물건을 정말 잘 사용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꼭 반품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씁니다. 그냥 쓰신다고 하시네요. 안민정 기자는 인터넷 쇼핑을 자주 하시는 편이신가요? 인터넷 쇼핑은 구경하러 많이 들어가고요. 이제 그렇게 막 구경하다가 마음에 드는 옷이 있으면 장바구니에다 넣어놔요. 그러고 나서 안 사요. 그걸 비슷한 걸 찾아서 오프라인에서 사요. 저는. 네. 저와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오프라인을 네. 이용하시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운동화를 샀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치수가 작게 와가지고 저는 제 치수로 샀는데 작게 오더라고요. 게다가 명품이 아니고 이제 유명한 브랜드인데, 스포츠 브랜드인데, 그래서 신었어요. 아까우니까. 반품하긴 또 저도 이 마인드가 너무 귀찮고 언제 포장하고 또 언제 그래서 신었는데, 그래서 발가락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는데 보이시나요? 발가락이 이렇게 되죠. 구겨 놓네요, 발을. 그렇죠. 운동화가 늘어나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괜찮나요, 보니까, 발가락? 네, 지금 좀 굽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 쇼핑하면 안 되겠다. 이게 돈이 조금 더 싸더라도 그냥 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옷이나 신발은 입어보고 사는 게, 신어보고 사는 게 제일 좋죠. 네. 그럼 인터넷에서 사는 뭐 물품들 뭐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궁금하신가 네, 봐요. 굉장히 궁금해요. 과연 인터넷에서 무엇을 살 수 있을까? 가장 최근에 산 제품은요, 이 핸드워시. 샀습니다. 이마트에서도 사기 하지 않을까요? 이마트 가실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되게 안타까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뽑았는데, 사실 이 기사를 이야기하려면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는 뭐 직업 특성상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해서 이 이야기를 하면 괜히 안 좋은 얘기만 나올까봐, 좋은 얘기를 이렇게 억지로 하는 건 진실된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근로자의 날에는 관련된 이 기사는 근로자의 날이 어떤 날인지 또 설명을 해드리고, 또 우리 박주영 앵커가 인터넷에서 무엇을 사는지 중심적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핸드워시 좀 나눠드릴까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근로자의 날 기사 넘어가고요. 다음 기사는 안민정 기자가 읽어주시죠. 네, 충남 집 도로명 주소 안다 70.5%. 아주경제 허이만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충남도민 대부분은 자신의 집 도로명 주소까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는 지난 3월 3일부터 21일까지 도민 1,433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70.5%가 자신의 집 도로명 주소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30일 도회에 따르면 이번 설문조사는 도민의 도로명 주소 인지도 및 활용도를 살펴보고 앞으로 도로명 주소의 안정적 정착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홍보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실시됐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응답자 중 99.4%가 도로명 주소 시행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이 중 70.5%는 자기 집 도로명 주소를 안다고 답했습니다. 도로명 주소를 알게 된 경로는 TV, 신문, 라디오 등 언론이 51.4%로 가장 많았고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안내시설이 47.7%, 관공서 방문, 도로명 주소, 홍보부스 방문 36%, 우편 택배 고지서 25.8%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도로명 주소에 대한 홍보는 개개인별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 홍보, 언론 매체를 통해 지속적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우편물을 이용할 때나 전입신고 등 주소를 사용할 때 일상생활에서 도로명 주소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도로명 주소에 관련된 기사였습니다.
안민정 기자는 안민정 기자 집의 도로명 주소를 알고 계시나요?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서울시 종로구까지. 네. 우리 박재영 앵커도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도로명 주소 자주 사용하시나요? 저는 이제 좀 바꿔서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네. 안민정 기자는 어떠세요? 저는 가입하거나 할 때는 도로명 주소를 넣고요. 근데 이제 뭐 업무를 보거나 은행 같은 데를 갔을 때는 구주소를 불러달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반반 쓰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도로명 주소를 안 지는 최근이었고요. 네. 사실 관심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사실은 사용할 일이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도로명 주소, 요즘 뭐 편지를 보내는 것도 아니고 택배를 제가 자주 시키는 것도 아니고 뭐 포털이나 그냥 택배를 자주 시키는 건 아니고 포털에 가입하거나 뭐 아니면 내비게이션 검색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제가 또 운전을 하는 건 아니니까 도로명 주소는 이제 최근에 또 알게 된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의문이 들더라고요. 왜 잘 사용하던 이 주소를 왜 도로명으로 바꿨을까? 그것에 대해서 이 기사를 더불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도로명 주소가 뭔지 박주영 앵커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도로명 주소란 종전의 주소 체계는 토지 지번을 건물 주소로 사용했기 때문에 한 주소에 여러 주택이 있거나 옆집과도 연속성이 없어서 위치 찾기가 매우 어렵고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형 주소 체계인 도로와 건물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방식의 주소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형 주소 체계. 외국 같은 경우에는 도로명이 굉장히 잘 돼 있죠. 그리고 저는 사실 이 도로명 주소라는 정의를 읽었을 때 이해가 한 번에 되진 않았어요. 이게 위치 찾기가 매우 어려웠다. 예전에 사용했던 주소가 사실 저에게는 그런 경우가 없어서 좀 이해는 되지 않았는데 뭐 도로명 주소가 나온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그것을 한번 시청자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주영 앵커가 계속 도로명 주소 시행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기존 지번 주소 사용 시 행정동과 법정동의 이원화, 도시화로 인한 지번의 연속성 결여, 경로 안내와 위치 안내 기능의 저하 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21세기 물류, 정보화 시대에 맞는 위치 정보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도로명 주소 변경이 불가피했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밝힌 입장은 위치 찾기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로명 주소를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로명 주소 부여 방법은 서에서 동, 남에서 북으로 도로 구간을 설정하고 20m 간격으로 좌측은 홀수 번호, 우측은 짝수 번호를 부여하고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 번호를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도로명 주소의 장점 굉장히 궁금할 것 같습니다. 안민정 기자가 장점 한번 읽어주세요. 도로명 주소의 장점은 정부는 도로명 주소를 사용함으로써 길찾기 비용, 물류비, 기타 등 사회 경제적 기대 효과를 3.4조 원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길찾기 비용 절감에서 여가 활동, 여행, 업무상 이동 시 길 찾는 비용 절감, 유류비 절감, 외국인 관광객 길 찾는 비용 절감, 대리운전 길 찾는 비용 절감을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물류비 절감인데요. 택배 배달 시간 절감, 택배 차량 운행 비용 절감, 우편 배달 교육 시간 절감이 있고요. 세 번째로 기타 절감에선 지번 주소 경제 비용 절감, 반송 우편 처리 비용 절감, 구급 구조 출동 시간 감소 등 소방, 치안, 재난관리 등 긴급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헤매지 않고 길을 편리하게 찾을 수 있어 물류비 절감 등 사회 경제적 비용이 절감되고요.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도로명 주소의 사용으로 국격이 제고되며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이미지 개선 효과도 기대됩니다. 도로명 주소를 기반으로 구축된 전자지도의 공동 활용으로 내비게이션 등 위치 찾기 관련 분야의 산업 발전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장점들이 있네요. 특히 눈에 띄는 거는 택배 시간 감축. 그래서 박주영 앵커 눈이 땡글땡글해졌던 그런 항목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요. 정말 여러 가지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장점들 중에서 혹시 가장 와닿는 장점이 있었다면 어느 항목일까요? 저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항목이 좀 눈에 띕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 항목에서 공감을 했거든요. 제가 공부했던 분야가 좀 소방 관련된 분야였었는데 1분 1초라도 빨리 출동을 하고 빨리 구조를 하면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도로명 주소가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찬성할 것 같고요. 우리 안민정 기자 같은 경우는요? 저는 전자지도요. 네. 도로명 주소를 사용을 한 근본적인 목적이 위치를 찾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지금의 이 구주소를 사용을 하면 위치 찾기가 좀 많이 힘들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체계화한다면 훨씬 찾는데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면도 굉장히 와닿네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이 도로명 주소가 지금 잘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가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 명 중에 한 명 소수지만 저도 잘 사용을 하지 않고 있던 터라 시청자분들도 자신의 도로명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좀 많은 홍보 활동을 통해서 도로명 주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할 것 같네요. 자, 장점이 있다면 도로명 주소의 단점도 있을 겁니다. 그 단점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도로명 주소의 단점은 첫 번째, 지름길은 알려주지 못합니다. 자, 세상사 모든 것이 그렇지만 새 주소라고 하여서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 도로명 주소의 기본 체계는 길 플러스 건물 번호인데요. 이는 길을 따라가면서 건물을 찾는다는 개념인데 일단 해당 길을 찾으면 어떻게든 목적지에는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빠르게 찾지 못합니다. 어떤 길의 끝 지점에 위치한 건물은 다른 방향에서는 더 빠르게 찾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텍스트의 능력 한계라고 해석하는 것이 나을 법도 하며 기름길을 알려면 지도를 지참하는 편이 현명할 것입니다. 물론 어떻게든 찾아갈 수라도 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로가 없는 곳의 위치는 애매하게 됩니다. 어차피 도로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길이 없는 곳에 있는 건물의 위치 지정은 참으로 애매하게 됩니다. 이는 실무자들도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없는 길을 만들 수도 없지 않습니까? 산 위에 절에 도로명을 붙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등산로가 있는 경우 등산로 시점에 도로명 주소를 갖다 쓴 뒤 등산로를 도로에서 갈라져 나온 길로 간주하여 도로명 주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산에 있는 승가사의 경우 지번 주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기동 산 1번지이나 도로명 주소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봉 4길 213 이런 식입니다. 세 번째는 위치 연상이 어렵습니다. 이는 현 지번 주소에 대한 도로명 주소의 최대 약점이라고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XX동이라고 하면 어디쯤이라는 인식이 바로 왔는데 XX로 XX번 건물이라고 하면 위치 연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생긴 이유는 바로 동을 표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번 주소는 일정 면 위에 있는 점을 찾는 방식임에 반해 도로명 주소는 선을 따라가면서 만나는 건물을 찾는 방식으로 그 접근 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이는 오래 사용해온 기존 주소의 위치 감각에서 급격히 이전하는 데 따른 이질감을 표출하는 것이며 역시 도로명 주소가 오래 사용될 경우 몇 번 도로는 어디, 몇 번 길은 어디라는 식으로 다시 위치 인식이 재정립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일지도 모르나 문제는 구가 굉장히 넓은 지역의 경우 오랜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기 힘들 것입니다. 도로가 많은 지역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업무를 읍면 동별로 분담시켜 놓은 경우 업무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딱 하나인데 새 주소에 동을 표기하여서 추가시키는 것입니다. 네, 단점들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단점들 중에서 와닿는 단점이 혹시 있었나요? 저는 위치 연상이 어렵다는 점. 네, 그 점이 좀 어렵고요. 일단은 저희가 머릿속에 이 지도가 그려지는 게 아니니까 뭐 도로명 주소든 지번 주소든 어쨌든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안민정 기자 같은 경우에는 이 단점들 중에서 와닿는 거.
아까 그 승가사의 경우를 예를 들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절의 이름을 말을 하면 그 절의 이름을 갖고 있는 건 그 하나뿐이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비봉사길이라 그러면 그 산길, 그 많은 큰 북한산 그 안에 어디 있는지 못 찾을 것 같아서 네, 그게 참 단점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가장 와닿았던 단점은 지름길을 찾기가 힘들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일반 지금 내비 검색을 해도 뺑뺑 돌아가는 경우가 비비세거든요. 근데 도로명으로 하고 또 도로명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곳이면 아예 뭐 정말로 뺑뺑뺑 돌아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내비게이션 지름길 이야기 하니까 예전에 저희가 진도 촬영 갔을 때 하늘 위를 날아가는 내비게이션이 또 생각이 나네요. 아, 맞아요. 하늘 위에 바다 위로 네. 바다 위를 달렸죠. 바다를 달리는 내비게이션이 생각이 나고 그때 내비게이션이 충격을 먹어가지고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그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내비게이션 업그레이드를 좀 주기적으로 하셔서 바다 위를 나는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장점, 단점 다 알았는데 안민정 기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각이 있으세요? 도로명 주소는 찬성이다, 반대다? 도시 체계를 정비할 때는 도로명이 편리할 것 같고요. 근데 집을 찾아가거나 위치를 파악할 때는 구주소가 훨씬 이해하기 편한 것 같아요. 그럼 말씀하시는 거는 두 개를 좀 병행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면인가요? 맨 마지막에 했던 것처럼 그 절충안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로명 주소를 쓰고 맨 끝에 동을 추가를 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지 않을까.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박주영 앵커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이미 시행을 했고요. 그렇죠. 네, 또 이 바꾸는 과정에서 아마 비용도 참 많이 발생을 했을 거예요. 다시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처음에는 원래 이제 초기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네, 일단은 이대로 가되 저도 이 절충안 동을 좀 넣는 방법, 그 방법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이미 시행이 됐고 이렇게 바꾸기 힘든 거 한 번에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을 구성하고 기획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장점도 살펴봤지만 뭐 돈적으로도 정말 많은 비용이 절감이 된다고 하네요. 벌써 초기부터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길게 보되 뭐 안민정 기자가 말했던 절충안 같은 것도 사용을 하면서 좀 효율적으로 정말 저희들이 잘 사용을 했으면 좋겠고 정말로 가장 중요한 건 저희들의 관심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모든 정책에 있어서 도로명 주소를 저희 셋이 이제 확실히 알았으니까 잘 사용할 거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포털 검색에 자신의 주소를 입력하면 도로명이 쉽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걸 이용을 해서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도로명 주소에 관한 기사까지 다뤄봤고, 자, 다음 기사 안민정 기자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무한도전 스피드레이서 특집 오는 7월로 연기. 왜? 라는 기사입니다. 아주경제 최승현 기자가 쓴 기사인데요. MBC 무한도전의 스피드레이서 특집 오는 7월로 연기됐습니다. 30일 스포츠조선은 MBC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세월호 참사로 인해 오는 5월 23, 24, 25일 인천 송도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코리아 스피드 페스티벌 일정이 7월 중으로 연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조만간 정확한 일정이 나오겠지만 언제 참가하더라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무한도전 멤버들이 꾸준히 카레이싱 연습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스피드 레이서 특집은 지난 3월 2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세 차례 방송이 나간 상태입니다. 네, 무한도전 굉장히 인기 있는 예능 프로그램인데 이 기사에 대해서 박주영 앵커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지금 시국이니만큼 너무 좀 활동적인 모습을 보이는 건 좀 자제하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안민정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스피드 레이서 같은 경우는 카 레이싱이잖아요. 그런 속도감, 스릴 같은 걸 보여주기에는 아직 적합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죠. 네네. 일단은 무한도전 내에서도 그런 화면을 다루지 않는 것도 있지만 이 스피드 레이서 자체가 원래 5월에서 7월로 연기된 면도 사실 있어요. 네.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자, 그 이유는 사실
그 코리아 스피드 페스티벌 예전에도 뭐 비슷한 자동차 경기가 열릴지언정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이번만큼은 다르죠. 무한도전 mem버들이 직접 운전을 하면서 얼마나 큰 관심이 있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조정 같은 경우에도 정말 비인기 종목이었지만 그 무한도전 멤버들의 그런 활약 속에서 많은 인기를 얻은 스포츠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 사실 무한도전이 이 스피드 레이서 특집을 안 해서 이 대회를 참가를 하지 않았다면 어떤 결론이 나왔을까라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면이고요. 일단은 무한도전이라는 정말 인기가 많은 예능이 참가하는 그런 대회로서는 7월에 연기하는 것이 맞겠다. 7월로 연기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한도전 기사니까 무한도전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자주 보시는 편인가요? 저는 뭐 챙겨보는 정도는 아니고요. 재밌었던 에피소드 위주로 보는 편입니다. 그러면 가장 그냥 좋아하는 멤버 한 번씩 뽑고 가죠. 좋아하는 멤버요? 네. 아무래도 유재석 씨가 아닐까. 네. 네, 유재석 씨는 어떤 매력으로 다가오나요? 박지원 앵커에게. MC로서 모든 패널들에게 이렇게 좀 자기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모습, 그리고 또 그 장수 프로그램의 MC로서 좀 자기 관리에 철저한 모습, 네, 그런 점들이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안민정 기자 같은 경우에는 무한도전 자주 보시나요? 저도 이렇게 자주 보는 편은 아니고요. 가끔 가다가 이제 TV 이렇게 돌리다 보면 다시 보기 하잖아요. 그때 이제 챙겨 봅니다. 한번 뽑아주시죠. 가장 좋아하는 멤버? 가장 좋아하는 멤버는 저도 뭐 유느님. 네. 다 다르지만 저도 공교롭게 유재석 씨를 굉장히 무한도전 내에서 제일 좋아하는 편입니다. 네. 근데 공교롭게 또 같은 이유인 것 같아요. 제가 TV 틱톡을 어떻게 보면 메인 MC로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와 이게 정말 진행하는 게 장난이 아니구나. 유재석 씨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는 많은 세월과 내공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 제가 느꼈던 거는 이게 호흡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호흡이 이제 7회가 되면서 호흡이 맞기 시작해서 제가 툭 하면 툭 나오고 툭 하면 툭 나오는 이제 그런 환경이 좀 조성이 되는 것 같은데 예전에 저 처음 때는 정말 저 땀 뻘뻘 흘렸어요. 눈치 보고 안민정 기자 말도 안 하고 박지원 기자님도 도와줄 것 같은데 안 도와주고 그래서 뻘뻘 흘렸는데 지금은 저희가 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호흡이라는 게 맞기 시작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유재석 씨의 자기관리면 말씀하셔서 저도 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것은 뭐 당연한 사실 같아요. 그래서 저도 성공하고 싶어서 자기 관리를 좀 철저히 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오늘부터 몰랐습니다. 노력하는 편인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는 건가? 마음가짐이 그렇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시작한 게 아닐까요? 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면이어서 또 유재석 씨의 이런 자기관리 능력을 보면서 진짜 닮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좀 자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마지막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기사는 산뜻한 기사 준비해 왔습니다. 안민정 기자가 아닌 제 이름 잊으셨나요? 아니죠? 네 박지영 앵커가 읽어주시고요. 입맛 돋우는 산나물 구별은 정확히라는 제목으로 아주경제 김태영 기자의 기사입니다. 최근 기온이 오르고 봄비까지 내리면서 산과 들에는 새싹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농작물뿐만 아니라 갖가지 산나물이 앞다퉈 돋아나면서 식탁을 풍성하게 하는 봄날의 막바지에 와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봄나물이 입맛을 돋우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간혹 이 시기에 봄나물과 관련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직접 채취하여 취식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은 들판 또는 등산로 주변에서 채취하는 봄나물, 특히 산에 자생하는 산나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식중독과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봄나물과 독초 구별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 약용자원 담당이 제공한 봄나물에 대한 정보에 의하면 일단 봄나물은 채취 시 경험과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혼돈을 방지해야 하고 일부 산나물을 섭취할 때는 되도록 충분히 익혀 먹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추리 같은 나물류를 생채로 섭취했을 경우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리강활, 동이나물, 초, 박새, 여로, 노젓가락 나물 등은 산나물과 생김새가 비슷해서 오인하기 쉬우며 섭취했을 때는 식중독, 경련 등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심할 경우 목숨까지 이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중 주의해야 할 독초를 들자면 노젓가락 나물로 식용인 박쥐나물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옛날에는 사약 재료로 쓰였을 만큼 독성이 강한 식물입니다. 또 초라는 독초는 미량으로도 치사량이 될 만큼 위험한 식물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확연히 다른 성질을 가진 유사 산나물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잘못 이용했을 때는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중대성을 들어 농업기술원이 산나물과 독초 구별법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습니다. 농업기술원 김만배 약용자원 담당은 독성을 가진 산나물이나 독초를 먹었을 때는 바로 토해내게 한 다음 감초나 쥐눈이 콩을 넣고 끓인 진한 물을 마시게 하는 민간용법으로 응급처치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빠른 시간 내에 병원으로 후송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산나물을 캐서 혹시 집에 가져오시는 가족분이 계신가요?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없으세요? 네. 안민정 기자 없으세요? 없어요. 네, 이야기를 이끌어갈 수가 없네요. 네. 강 MC 댁에는 계신가요? 없죠.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난감한데 아무래도 이런 산나물 같은 거를 먹는 경우가 저희는 직접 캐서 먹는 경우는 저희 셋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래도 혹시나 행여나 산에 가서 나물을 먹게 될 경우가 생긴다면 꼭 구별해서 먹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산나물 네. 산나물 하니까 저는 어떤 장면이 생각나냐면 길가에 가다 보면 할머님들이 나무를 캐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뭘 캐냐 이렇게 보면 쑥을 캐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까지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쑥을 캐고 있는 곳이 도로변 옆이었어요. 차가 숭숭 지나가고 매연에 아주 나쁜 공기들을 마시고 자란 그 쑥을 캐서 가시면 몸에 해롭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 할머님들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있죠. 어떠셨나요? 저 캔 쑥으로 무얼 해드실까 뭐 이런 생각은 했었는데 강 MC 같은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다음에 만나게 되면 한번 이렇게 권해드리죠. 여기 산나물 자랄 곳이 아니고 굉장히 아니니까 이거 여기서 뜯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나물 기사를 뽑은 이유가 또 있죠. 또 나물하면 안민정 기자입니다. 그렇게 봄나물을 잘 먹고 또 건강식을 잘 먹는데 나물의 매력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시청자분들에게. 나물이요? 나물의 매력. 나물은 몸에 굉장히 좋답니다. 나물 좋다는 말은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나물 잘 안 먹는데 뭐 나물을 먹으면서 뭐 달라진 점이나 뭐 장점 이런 게 있을까요? 나물을 먹음으로써?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나물을 잘 드시진 않지만 잘 먹진 않는데 봄에는 그래도 좀 먹어요. 네. 입안 가득 봄의 향기가 봄의 향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나물에 관련된 기사는 영영 못 볼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또 나물 잘 드시는 안민정 기자 시청자분들에게 산나물을 권해드리면서 마지막 기사 한번 맞춰보죠. 그냥 권해주세요. 나물. 네. 이제 봄철인 만큼 산나물 같은 경우는 봄철에는 약용이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잘 챙겨 드셔서 건강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잘하죠. 저는 음식 전문가인 줄 알았어요. 네. 아니 저는 깜짝 놀란 게 제가 계속 시키잖아요. 사실 정말 1회 때부터 시켰어요. 근데 정말 잘했다 오늘은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계속 발전하는 것 같아요. 네. 자, 이것으로 모든 기사 저희 다 산나물을 산뜻하게 벌써 끝인가요? 네. 원래 노래방 갔다 오면 맨 마지막 곡이 흥얼흥얼 해지듯이 지금 저희들 산나물이 지금 흥얼흥얼 해지고 있는데 그래도 한번 여쭤보죠. 저희들이 그 15개 정도 기사를 한번 읽었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기사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산나물이 아닐까. 마지막 노래를 흥얼하듯 산나물 말씀해 주셨고 산나물 말고
그럼 기억에 남는 기사가 뭐가 있었을까요? 비타민 D? 비타민 D. 네. 굉장히 짧고 금방 넘어가는 비타민 D. 네. 자, 이번 시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뜨거운 핫 이슈는 없었지만 정말 유용하고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정말 재미있게 흥미롭게 보실 수 있는 기사들 많이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얘기도 많았던 것 같거든요. 뭐 앞으로도 계속 TV 틱톡을 진행함에 있어서 정말 뜨거운 이슈가 없다면 이런 식으로 유용한 기사들을 넣어서 정말 정보 제공하는 시간도 갖는 것도 재밌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TV 틱톡 맞춰볼 텐데 마지막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아, 네. 이번 TV 틱톡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많이 알 수 있어서 유익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추가해 보자면 저희에게 유익한 시간이 아니라 시청자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기가 언젠간 낫듯이 열이 나면 언젠간 식듯이 감기처럼 춥고 열이 나는 내가 언젠간 날 거라 믿는다. 얼마나 아프고 아파야 끝이 날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울어야 내가 다시 웃을 수 있을까.